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을 할 때 하다가 뭐 망치랑 뭐 중장비를 쓰니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는 거고, 프로그램 만들 때 프로그램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저는 이제 저도 학생들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진이 도면 설계도예요. 이 사람 몸을 가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바쁘고 일에 치이다 보면 선수들이 막 몰려오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인력이 좀 부족하고 뭐 훈련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체계적인 계획하에 선수들의 몸을 담당하고 퍼포먼스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건축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뭐 법정으로 뭐가 걸릴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면을 안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트레이닝은 눈에 바로 드러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꼭 부상이 나 때문에 생기진 않을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상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 훈련에서는 그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경우에, 더군다나 뭐 그 재활이든 스트렝스든 트레이닝 분야, 어제 이번 스포츠 의학팀이라고도 하고 스포츠 과학팀이라고도 하고 퍼포먼스 팀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 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의 몸에 몸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일단 뭐 조직, 우리 몸에서 어떤 조직이, 뭐 뼈 조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연부 조직, 인대, 그다음에 힘줄, 근육 같은 경우 이런 조직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파열이 생기거나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근육, 탄성이 많이 유연성이 존재하는 근육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근육과 연결되는 힘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고강도의 부하, 비슷한 부하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부하를 경험했을 때 미세하게 혹은 크게 손상이 되는 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반복되다가 한 번이 뻥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다가 갑자기 유연성이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특정 어떤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제공하고 그 과부하에 의해서 부상을 미리 연습이 돼서 부상을 덜 당하게끔 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오버 트레이닝이 화두였다면, 그 호주의 팀 게벗이라는 그 로드 매니지먼트 관련해 갖고 많은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팀 게벗 박사님이 최근에는 오버 트레이닝, 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오버 트레이닝을, 그 과부하죠. 과부하를 관리하는 게 주제였다면, 최근은 오버 프로텍션, 과보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좀 본인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scared 하다고, 이제 scary 하다고, 무섭다라고 표현하면서 너무 보호에 집중하는 문화가 스포츠의 기본적인 그거를, 야구를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이러니하게도 하다가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는 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 되게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 게벗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부하가 아니라 강도가 되게 높은 훈련을 하면 이 강도 높은 훈련이 부상을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상을 오히려 낮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낮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낮추게 되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훈련을 고강도 훈련을 제공한다면 부상의 가능성은 저는 체계적인 계획하에 진행을 한다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훈련을 시킬 때는 물론 이제 훈련 프로그램만 띡 주고 본인들이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그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허리가 좀 말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잠깐 지금 멈춰, 이렇게 하거나 무게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데, 고강도로 훈련을 평소에 해놓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도 높은 환경,
선수들이 처해지는 가장 강도 높은 환경은 시합이거든요. 훈련할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배트를 휘두르고 스프린트 훈련할 때보다 더 강하게 뛰기 때문에 그 강도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라도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LG 내에서는 트레이닝 파트의 목소리를 굉장히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요. 단장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미팅에 트레이너들이 꼭 참석을 하고 거기서 브리핑을 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매번 겪어야 되고, 물론 트레이너들 입장에서 업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 그거는 오히려 행복한 업무죠. 왜냐하면 소통을 하니까. 그전에는 토스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문제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선수들을.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의사, 물리치료사, 보통 선수 트레이너, 그 다음에 기술 코치, 선수 트레이너, 스트렝스 코치, 기술 코치, 이렇게 단계가 지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수술을 하고, 초기 재활을 하고, 팀에 들어와서 후기 재활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필드에 복귀하고, 당연히 되게 익숙하시죠. 근데 반대되는 거는 많이 상상을 못 하세요. 선수가 건강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필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기술 코치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만나는 게 스트렝스 코치고, 그러면 정상일 때 관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일 때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결국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시 병원으로 가는 거는 요 단계별 시스템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기술 코치님들과 이제 아니면 훈련을 할 때 스트렝스 코치들이나 뭔가 움직임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면 한번 선수 트레이너 파트한테 이거 한번 이학적 검사 한번 해볼래? 했는데 평소랑은 다르네. ROM 체크하니까 평소보다 10도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 거기는 너 오늘 이제 워밍업 루틴에 7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어깨 IR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조금만 늘리자 하는 식으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했는데 통증이 조금 심하네?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선수가 시합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데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야 선수가 부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부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여기 필드에서 부상이 나오면 다시 병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반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날씨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가고요. 날씨는 조금 추운 상태에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추울 때도 있긴 했지만 이제 실내 구장들이 국내에 다 있었고 조금 그거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단 다 여행 나가시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훈련하러 왔다? 근데 평소와 같은 곳에 있다 보면 조금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잡는다든지 마음을 다잡고 훈련한다든지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냥 어제 했던 데랑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스프링 캠프가 되는 거니까 느슨하겠죠. 좀 느슨하죠. 루즈하고 내가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바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 가서 얼굴 시꺼매진 다음에 영상통화로 가족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찾아오면 옆에 가서 고깃집 가서 밥 먹고 다시 숙소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평소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긴장감이나 이런 게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젊은 선수들한테는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한다는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제 나는 2군에만 있었는데 올해 1군에 가서 이제 아리조나 가서 훈련한다. 그럼 그 아리조나의 팀하고 같이 가서 훈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네. 갖고 조깅하고 있고 갑자기 저는 외국에서 조깅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저는 특별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동기부여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환경이 굉장히 큰 요소네요. 네. 제가 얘기하기에 되게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훈련을 통해서 구속이 올라간다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통해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1%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50을 던지는 선수면 151.5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1% 때문에 좋은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1%가 아니라 70%, 80%의 역량을 가진 건 선수 본인이고, 한 10%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기술 코치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 그 10%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 코치님들과 트레이너들과의 소통이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화 같아요.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를 불문하고 프로에 왔다는 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위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프로에 오는 건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그 상태보다 훨씬 더 구속이 올라간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기기 정말 어려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40을 던지든 150을 던지든. 근데 사람들이 140을 많이 무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던질 수 없는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던지는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구속을 올리는 거에 집중하는 건 전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 선수들이 가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아마추어 시절에 코치님들과 아무래도 지도에 패시브한 지도를 받는 거에 좀 익숙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이야기라도 이제 프로에 와서 처음에 2군에 합류해서 2군 코치님이 너 이렇게 다리를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만 해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코치님들도 요즘에 되게 조심스럽게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작은 지도 하나하나라도 민감한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명확한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체 능력을 저희가 신체 능력을 영어로 하면 피트니스거든요. 체력. 그러니까 체력 훈련하면 많이 힘들게 훈련하는 것만 상상하잖아요. 체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유연성도 있는 거고, 근력도 있는 거고, 근지구력도 있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 안에 파워가 있고요. 왜냐하면 파워가 있어야 선수가 강한 공을 던질 수 있으니까. 파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래서 파워 위주냐 유연성 위주냐 그럼 당연히 파워 위주가 맞는데, 파워는 가장 목표에 가까운 그 지점이고,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력과 스피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합돼야 이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력에 있는 거에서, 근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에서 이제 우리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연성이 갖춰진 상태여야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사용했을 때 좋은 꼬임이 생기고, 꼬임에서 우리가 탄성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력과 유연성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저는 새총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새총을 얘기를 하면, 새총을 이렇게 잡고 고무줄을 딱 당긴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어디서 힘이 나냐 그러면 다들 고무줄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대를 잡아주는 힘이, 고무줄 당기는데 같이 무너지게 되면 근육이 강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흔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어가 되는데, 코어의 가장 큰 역할은 상체와 하체의 연결을 만들어줘요. 근데 상체가 돌 때 하체는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체가 돌 때 상체는 잡혀 있게 된. 저희가 투수가 스트라이드를 할 때 상체가 잡혀 있고, 랜딩을 함과 동시에 이제 상체가 움직일 때 이제 점점 이제 하체와 상체는 서로 한 번은 대가 돼줬다가 한 번은 고무줄이 돼주는 이 관계로 가거든요. 이제 그걸 연결해주는 그 접합점이 코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근력과 유연성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를 잡아주는 게 근력이고, 이 고무줄을 만들어주는 게 그 탄성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연한 정도라고 하면, 좀 둘 다 항상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대가 없이 고무줄만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를 확실하게 잡아 놓는 거를 먼저 익히고, 그러다 보면 고무줄을 조금 더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선수들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제 대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배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 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근력적인 부분이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조금 갖춰져 있으면, 조금 뭐 더 강한 공을 던지는 것보다는 더 일정하게
내가 가진 기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어깨 가동성, 저는 가동성을 늘리는 개념보다는 연결성, 그러니까 어깨는 견갑골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일 땐 견갑골과의 연결성을 항상 꼭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깨만 움직이려고 하면 견갑골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깨만 움직이면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견갑골을 움직일 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회전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견갑골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어깨와 견봉에 회전하는 것과 견갑골이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게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 견갑골의 움직임을 신경 써서 느껴봐라, 회전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엄청 타이트한 편인데 견갑골을 쭉 조면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견갑골과 어깨가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그 회전 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